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무료한 일상에 흥미거리를 주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소식을 전해주는 정보통이 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의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무대가 되기도 하며 사회와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는 방송 그리고 언론.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여 낼 수 있게 하는 힘은 비로소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발휘될 수 있겠죠.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우리 사회의 참된 언론과 가치 정립을 위해 40여 년간 끊임없는 연구와 활동을 해온 장낙인 교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오셨어요. 언론학자, 그리고 시민운동가, 방송정책 이론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고 계신데요. 어떠한 계기로 언론에 관심을 두고 활동을 시작하게 됐을지 궁금하네요. 1960년대, 70년대 그때는 사실은 뭐 언론하면 신문이 중심이었죠. 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하다가 결국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하는 걸 보면 끝에 야 임마 신문에 났어. 이 한마디면은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네, 네. 논쟁의 승패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 그 당시 신문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제 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모든 이제 미디어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신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문에 났어 하는 말 한마디가 결국 이건 진실과 통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 예. 그래서 신문이든 방송이든 그런 미디어들이 결국 뭘 하느냐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현상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지식이라든지 예. 이런 것을 규정하는 힘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뭐 신문, 방송, 뭐 언론, 미디어 이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 예. 중요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소식을 전달한다든지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고요. 네. 카나다의 문명 비평가 중에 마샬 맥루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 그분은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그 물질, 문명들을 인간의 확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것은 네. 발을 확장시킨 것이고 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건 피부를 확장시킨 것이고 맞아요. 제가 쓰고 있는 안경, 네. 눈을 확장시킨 것이죠. 그럼 미디어가 하는 역할은 뭐냐? 그건 인간의 정신을 확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처럼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정신을 지배한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회에서 시민운동가로도 우리 교수님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흔히 이제 우리가 민원연이라고 해야 더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민원연은 어떤 목표를 갖고 설립이 된 걸까요? 우리 전북 쪽에서는 1999년에 이제 민원연을 만들었는데 큰 틀, 전국적인 틀에서 본다면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고요. 예.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 언론이 바로 서야 또 지역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명제가 같이 있는 것이죠. 예. 저희 전북민원연이 처음 만들어지면서 저희가 어떤 그 선언을 했냐면 우리는 지자체의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절대 받지 않겠다. 오, 네. 네, 보조금을 받으면 영향을 그럴 수밖에 없죠. 받게 될 가능성이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중에서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는 두 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조금을 안 받는 대신에 어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분들이 내는 후원금, 회비죠. 회비를 예. 가지고 운영을 해보자라고 시작을 한 건데 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네. 서울 지역을 빼고는 그 지역 민원연 중에서 저희 전북 지역이 제일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예.
다른 지역보다 훨씬 잘 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예. 회원들의 그 회비만 가지고는 꾸려나갈 수 없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어려움이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이제 안티조선 운동이라는 거를 시발로 해서 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 계도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주민이 낸 세금으로 그 신문을 사가지고 통장이나 반장 이런 분들한테 제공하는 신문이었거든요. 네. 주민들이 낸 세금을 계도지를 없앰으로써 큰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절약할 수 있는 네. 그런 계획을 만든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민원연이 혼자서 한 건 아니지만 민원연이 중심이 돼서 그리고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이 결합을 해서 이게 미디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스스로 미디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방송사에 이거 방송해 주십시오 하고 전달을 하면 방송해 주는 전주 MBC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네, 매주 했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주 시민 미디어 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작은 미디어 센터였는데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미디어 센터였고 네. 전국에 그 미디어 센터를 만들고 싶어하는 활동가들이 전국에 퍼져 있었는데 네. 제일 부러워하는 그 형태였어요. 그렇군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시민 사회가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지자체는 전주시는 예. 일부 한 7천만 원 정도의 그 지원을 해주고 예. 그렇지만 지원을 하되 전혀 간섭을 안 하는 네. 이런 구조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전국의 미디어 활동가들이 저런 미디어 센터를 우리도 만들고 싶다라고 했던 거죠. 모범 사례가 예, 있네요. 모범 사례였죠. 예. 예, 그리고 최근의 활동들은 이제 뭐 지자체 홍보 예산 실태. 그래서 홍보 예산이 문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 지역 신문을 난립하게 만드는 것은 홍보 예산이 쉽게 얘기하면 이 주범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홍보 예산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홍보 예산을 밝혀주라. 처음에도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당시 어려움이 지금의 민원연이 운영되고 있는 데는 좀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어떨까요? 조금은 나아졌을지도 모르는데 예. 아직도 뭐 어려운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도 나아지긴 했지만 조금은 아직도 그 미진한 부분이 있다. 예. 근데 이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뭐 제가 이제 그걸 떠난 이후에 최근에 이루어진 뭐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기쁜 소식인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예. 작년에 그 방통위로부터 공동체 라디오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공동체 라디오는 뭐 출력도 작고 그 전파가 나가는 범위도 크지가 소출력 않겠지만 라디오죠. 예.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소식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라디오이기 때문에 예. 뭐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그 방송에 대한 욕구 뭐 이런 것도 좀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민원연을 비롯한 그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 3기 상임위원으로 계셨어요. 그 2기 때는 비상임위원이었고요. 네. 3기 때가 상임위원이셨고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추천으로 자리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 예. 당시 그 분위기가 좀 어땠을까요? 우리가 뭐 많이들 알고 있지만 사실 만만치 않았을 것 같거든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10년을 이어오면서 언론 자유에 대한 제도적인 그런 그 것들도 확립이 됐다. 이제는 이거 못 건드릴 거다. 누가 정권을 잡든. 예. 근데 그게 참 허황된 생각이었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KBS 이사들을 갈아치기 시작을 했고 예. 2008년 9월인가에 KBS 정윤 사장을 쫓아내게 되죠. 맞습니다. 내쫓게 되죠. 예. 그럼 정권 장악의 형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박근혜 시절까지
시절까지를 방송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방송 순환 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심위는 어떤 역할을 했냐 하는 게 이제 또 얘기거리가 될 수 있는데 방심위는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방송 장악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최전선이 저는 방송심의위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방송위원은 뭐냐? 최일선에서 싸우는 소총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당이 6명, 여당 맞습니다. 위원이 6명, 야당 위원이 3명이에요. 세 명. 6대 3 구조예요. 네. 표결을 하면 100% 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은 심하게 제재를 해서 그런 방송을 못하게 정부 비판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부서죠. 내용 규제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형식은 민간 독립기구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네. 그 추천을 대통령이 하고 여당이 하고 또 야당이 하고 예. 그런 그 정당 추천 구조를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야당은 야당대로 저항을 한다고 하지만 여당 추천위원, 대통령 추천위원 포함한 6분들은 또 그쪽 입장을 살펴야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매주 싸움을 벌이죠. 매주 싸움을 벌이면 거의 매주 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이 되면 그래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수긍할 부분이 수 있겠는데 있는데 그게 구조적인 부분에서 오는 거니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예. 참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잊지 못할 순간들이고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기에 그러한 내용들을 책으로 이번에 내셨어요. 우리 교수님께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책 이름이 이제 막장 방송, 네. 막장 심의라는 책입니다. 페이지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 이렇게 500페이지가 지금 넘는데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책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길래 이렇게 페이지는 516페이지고요. 네. 5.18에 맞춰서 518페이지로 하려고 했는데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516페이지가 나왔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방송사, 방송 역사, 그다음에 심의 역사의 제 판단으로는 이건 영원히 기억돼야 할 흑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누군가 정리는 하고 가야 될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굳이 나선 이유는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2기와 3기 심의위원을 했고 예. 야당 추천위원으로서 심의에 임하면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다 준비를 참 잘했습니다. 자료 준비들을. 네. 그리고 그 심의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6년 동안 계속 메모를 해왔었어요. 네. 어떤 내용이 어떤 심의는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이런 배경하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고 하는 것들을 이제 네. 물론 그 회의록도 다 남아 있는 것이지만 그런 배경들을 계속 메모를 해왔고 또 심의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자료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회의록만 가지고 물론 회의록이 중심이 되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네네. 회의록에 그런 배경 설명들을 덧붙이면 이제 제 표현으로 방송 심의의 현장을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일열 맨 앞줄에서 방구석 일렬 예, 그렇습니다. 일열에서 직접 직관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예.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번 책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됐죠. 네. 개인적인 심경도 좀 담겨 있었을 것 같아요. 책을 내게 된 어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같은 동기 중에는 개인적인 심경이 좀 어땠을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누군가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심의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제재를 받았던 잘못된 심의로 인해서 제재를 받았던 많은 그 방송인들 정말 방송의 공적 책무를
잘 수행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방송을 만들었는데 했는데 예,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방송을 만들었는데 꼭 뭐 보도로 해서 정부 비판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더라도 정말 지리한 방송을 만들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강한 제재를 받거든요. 네. 그분들이 뭐 재판을 해서 이긴 경우도 꽤 있는데 재판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맞아요. 예, 그 기간 동안 참 마음 아팠고 예. 좌절했고 분노했고 그런 방송인들한테 이건 저희가 좀 그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좀 풀어드려야 되고 네. 그 당시에 비록 야당이었고 내가 그런 그 심의 제재를 주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그분들한테 사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여당이었던 분들이 뭐 그럴 뜻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네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사과하는 마음을 좀 표해야겠다. 그래요. 표현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같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과연 이런 방송이 있었구나. 라는 것도 좀 독자들께서 느껴보실 수 있는 또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끔. 상기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도 또 있고요. 예, 네. 예.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심의하시면서 뭐 책에 담지 못한 사례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있죠. 같고. 예, 이 예. 책에 담기 위해서는 사실 그 사례들이 이제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어떤 기준으로 이 사례들을 선정을 했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이제 막장 심의의 사례는 뭐냐면 강한 제재, 저희는 법정 제재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예. 뭐 이제 아실 겁니다. 이제 방송에 계시게 주의, 경고, 뭐 관계자에 대한 징계 맞아요. 이런 거는 이제 벌점도 들어가고 아주 그 뭐 네. 사과 고지 방송도 해야 되고 골치 아파지는 그런 건데 그 법정 제재를 받았는데 강한 제재를 받았는데 이게 정당하게 심의해서 제재받은 사례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 방심위를 상대로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냅니다. 제재 취소 소송을 내서 이긴 사례들이 5건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이제 예. 명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번복이 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잘못된 심의에 의해서 제재를 한 것이니까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 이거 국가의 한 축을 담당하는 법원이 네. 판결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 사례가 5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이 이제 방심의 민원을 냈는데 방심이 다수를 차지하는 여권위원들이 아주 약하게 제재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민원을 냈던 분들이 이걸 만족을 못하고 예. 법원에 소송을 냅니다. 더 강하게 심의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예. 이제 손해배상, 손해배상. 네. 그다음에 정정보도. 근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요. 예. 그러면 이건 뭐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낸 건 아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렸던 제재, 약한 제재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법원이 간접적으로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망신을 떤 거죠. 예. 우리 지역의 출신이고 또 MBC 출신이기도 한 국회의원 신경민 의원의 예. 사례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렇군요. 2013년인가 있었던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 그 쌍용역에 대한 보도, 황당한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었어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철도노조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네. 그 TV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또 정령 보도가 잘못됐으니까 정정해라. 방심위에서는 보도가 잘못됐다고 평가를 안 했거든요. 네. 판단을 안 했거든요. 네. 법원이 판단해 준 거죠. 네. 뭐 이런 사례. 그다음에 이제 제가 판단해서 이거는 정말 막장심이다라고 했던 또 명백한 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막장심의 사례로 이제 책에 게재를 했고요. 또 막장 방송은 들으시면 하고 느끼실 거예요. 5.18에 북한군이 침투했다라고 네. 방송한 두 방송사가 있었어요. 예. 채널 A하고 TV조선이 그걸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거는 많은 분들이 거의 잘 모르는데 채널 A에 탈북자 부녀가 나와서 김대중 대통령은
김일성이 파견한 간첩이다라고 하는 오,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 뉴스가 실제로 있었나요? 저희도 몰랐습니다. 예. 그 방송이 된 후에 소문이라도 나야 되는데 소문도 안 났어요. TV 굉장히 좀 조선에 큰 내용이긴 탈북자가 한데요. 나와서 예. 김대중이 빨갱이는 막 얘기 많이 들었던 건데 예. 간첩이라더라 이런 소문도 안 났었어요. 음. 근데 7개월 그 방송 나온 지 7개월 만에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이런 방송을 했으니까 심의해달라고 네. 저희 2번 놀란 거죠. 이런 방송을 했었어? 근데 왜 몰랐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큰 사건이었을 것 엄청나게 같은데요. 큰 사건이었죠. 예. 이게 5월 2일인가 방송을 했고요. 5월 15일인가에 그 5.18 북한군 개입했다 하는 걸 방송을 하게 되는데 예. 이게 동시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동시에 심의를 했으면 아마 채널A는 뭐 문 닫았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상당히 골치 아팠을 겁니다. 예. 근데 묘하게 7개월 후에 이게 하나가 이제 들어왔고 그러네요. 예. 아무튼 어쨌든 그런 방송들이 막장 방송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이고 또 이제 아마 종편을 안 보신 분들은 세상에 이런 방송을 했냐 하고 놀라실 거예요. 네. 뭐 또 뭐가 있었습니까? 네. 자식들이네요. 이런 거는 그냥 보통 하는 얘기고요. 아, 그 방송에서 네, 방송에서 그런 종편, 표현들이 나가요, 실제로. 호남은 민주당의 노예다. 호남인들은 민주당의 노예다. 이런 방송 뭐 서슴없이 했고요. 예. 박창신 신부라고 혹시 네네. 전주 교구에서 미사를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것이 이제 그 뭐 부정선거였다라든지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한 좀 문제점을 뭐 이제 그 얘기해가지고 시끄러웠어요. 그 네. 부분 발언이. 그분을 빗대서 뭐라고 종편에서 패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참여를 하고 승천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조롱도 조롱이 아니라 너무 도가 지나친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당신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참여하고 자살해 이 얘기, 투신 자살해 이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심의에 올라와요. 아주 약한 제재가 내려갑니다. 그렇군요. 권고 정도에. 예. 그 저희는 싸우고 이제 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뭐 이런 내용들을 방송한 것이 지금 그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이 이 책 내용을 보시면 이게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하. 정말 뒷목을 잡을 얘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 그런 내용을 이제 막장 방송의 사례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요즘에 워낙 그 다양한 매체로 사건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 시절에는 어떤 방송이 탄압되거나 또 장악당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어떠한 정보를 또는 소식을 접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좀 올바른 어떤 그 여론 형성의 영향에도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이런 게 있습니다. KBS 추적 60분에서 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라는 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예.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우성이라는 분인데 그 탈북자라고 이제 위장을 하고 들어온 분이에요. 사실 북한 출신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북한에 살고 있던 중국 화교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 이제 중국말도 잘하고 화교니까 예. 또 이제 북한 말도 잘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면서 탈북자라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네. 받기 위해서 자기는 네. 탈북자다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실은 탈북은 아니고 북한 주민은 아니고 예. 북한에 살고 있던 화교였죠. 그렇군요. 이분이 이제 간첩 혐의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네. 그 증거 자료들을 국정원에서 이제 검찰에 제공을 했고 검찰에서 그 증거 자료를 갖고 재판을 하는 건데 네. 1심 재판 직전에 KBS 추적 60분에서 이 유성 씨에 대한 간첩 혐의의 증거물이라고 했던 내용들 10가지를 가지고 예. 중국도 가서 취재를 하고 오, 네. 취재를 합니다. 실제로. 네. 예. 그래서 사실과 다르다 어. 하는 것들을 밝혀내요. 그런데 예. 그 1심 판결이 끝난 후에 직후에 이제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 보도가 막히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한 일주일인가 후에 이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일부 수정을 해가지고 방송을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재판 결과와 이 방송 내용을 보면 아까 10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9개가 재판 결과하고 일치를 해요. 흠잡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추적 60분에서 문제 제기를 한 이런 증거라고 제시한 것은 안 맞다. 이런 점이 틀리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게 10개인데 예. 재판부에서도 그중에 9개를 추적 60분의 판단과 똑같이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방송인 거예요? 정상적인 방송이 아니라 아주 좋은 방송을 한 거죠. 예. 증거를 만든 국정원도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제대로 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결론이었고 예. 나라 망신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러네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심의에 올라오는 거예요. 하하. 그래서 심의 규정의 제11조에 재판 중인 사건을 보도할 때는 신중을 기하라 이런 게 있는데 네. 이걸 걸어서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정부 비판하는 것도 아니죠. 사람의 목숨과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하는데 빨갱이다 하는 것도 참 어마어마한 이건 낙인이죠. 좋은 것이 그렇죠. 예. 낙인이죠. 간첩이다 이거는 여기서 못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와 유사한 그런 부분인데 인권과 관련해서 방송에서 그걸 밝혀냈어요. 그런 방송을 칭찬을 해주고 상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를 이거를 이상하게 뭐 해가지고 재판에 관여를 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예. 이래서 제재를 합니다. 이런 방송, 이런 심의 이것이 과연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송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겠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참 저희도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 당하는 방송인들 스스로 족쇄를 채우게 만들죠. 예. 그게 아주 센 제재가 나가지 않더라도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자기 검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냥 다른 방송인들한테 똑같이 때리지 않아도 돼요. 한 사람만 때리면 돼. 그러면 그걸 보고 스스로 자기 검열하게 만드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제일 무서운 거죠. 고도의 수법들이죠. 그렇게 방심위가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일선 언론 장악,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최일선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방심이었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인식이 되면 네. 또 사람들은 안 바뀌거든요. 맞아요. 예. 유우성 무죄 판결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저 사람은 좀 이상하지 않아? 또 이런 인식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네. 됐죠. 알겠습니다. 심의 판정 하시는 역할을 이렇게 하셨을 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그때 좀 이렇게 마음이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뭐 답답함을 넘어서는 어떤 문제였던 예. 것 같아요. 책 마지막 부분이 이제 제가 심의규정집을 방송소위 부위원장한테 던지고 나오는 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그거는 2기 거의 끝났고 임기도 거의 끝날 부분에 거의 마지막 회의 때 네. 참다 못해서 그 방송심의규정집이 있어요. 이만한 책자로 돼 있는데 그것도 516페이지입니다. 예. 작지만 그거를 이제 집어 던졌죠. 욕도 한마디 하고 예. 집어 던져. 다행히 몸에는 안 맞았어요. 책상 모서리 맞고 떨어져가지고 나오면서도 몸에 안 맞은 게 참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네. 앞으로 방송 그리고 또 언론의 변화가 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또 이 공론회장에서 많이 또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우리 교수님만의 어떤 소망이 있을 텐데요. 어떠한 바람을 좀 갖고 계실까요? 책의 머릿말에 사실은 그 얘기를 썼거든요. 이 책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 그 시대로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는 이런 책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시절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방송 순환 시절의 얘기인데 예. 이 책이 끝나야지 또 어떤 누가 한 5, 6년 후에 제 몇 기 뭐 제목은 그렇게 안 붙이겠지만 막장 방송, 막장 심의 이런 책을 또 내면 불행이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변화는 있겠죠. 변화는 있고
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런 언론에 대해서 좀 통제하고 장악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하겠지만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이때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통제하고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시절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방송의 어떤 역사와 또 현재와 그리고 또 미래 소망까지도 함께 들어보는 그 정말로 국민에게 이로운 방송은 과연 무엇일까 네.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